임신한 여인이 산채로 묻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속 차가운 흙 속에. 하지만 그날 밤 죽은 여인의 품속에서 아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으로 뱃속 아이를 감싸 안았고 자신의 체온을 모두 내어주며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18년 뒤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옵니다.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안채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반쪽 놀이개, 사냥터에서 벌어진 암살,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살인의 진실까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가운 흙 속에서도 자식을 살린 어머니와 그 사랑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간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으로 듣는 옛날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빛 아래 묻혀있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조선 숙종 연간의 일이라 합니다. 남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이정우라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고을은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산벚꽃이 관아 담장 너머로 흘러내리고 가을이면 감나무 아래로 백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사또는 그 계절마다 직접 관아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억울한 자는 누구든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전들은 뒤에서 불편해했지만 백성들은 그 문을 믿었습니다. 이정우는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의 창고가 넉넉해도 사사로이 손대지 않았고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직함을 내세워 나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사또라 부를 때 그 목소리 안에는 두려움보다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아 문을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다시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지나치게 고요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정우가 처음 혼례를 올린 것은 22살의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이 고을에서도 이름이 높은 송씨 가문의 여식이었습니다. 송씨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을 쌓은 가문이었고 그 여식 또한 반듯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날 족두리를 쓴 그녀의 얼굴을 처음 본 이정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숙였을 뿐이라고. 세상에 많은 혼인이 그러하듯 그 혼인도 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송씨 부인은 살림을 꾸리는데 손이 야무졌고 이정우는 그 솜씨를 마음속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지만 부인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는 한 그릇을 조용히 다 비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집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는 아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들은 조심스럽게 경사 이야기를 건네다 이내 말을 삼켰고 명절이면 친척들의 눈빛이 어디로 향하는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도 송씨 부인도 그 이야기를 직접 입에 올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쌓이면 벽이 됩니다.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 안에 각자의 방식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20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정우가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처가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절의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문과 가문과 연줄이 함께 엮여야 비로소 한자리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정우 역시 그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을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채를 지나칠 때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배려처럼 보였고 때로는 거리처럼 보였습니다. 송씨 부인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이 혼인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녀는 안채에 앉아 술을 놓으며 그런 생각들을 마음 깊은 곳으로 눌러두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녀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속이 어떻든 얼굴은 평온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반듯한 집안의 여식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 여겼으니까요.
그 평온한 얼굴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관아로 약재를 드리는 상단이 하나 왔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를 엮어 묶은 소쿠리들이 마당에 늘어섰습니다. 이정훈은 아전과 함께 약재를 살피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상단의 가장자리에서 혼자 약초 뭉치를 고르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나이는 20 중반이었을까요? 몰락한 중인 집안 출신이라 들었습니다. 아비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병든 동생이 있어 그것을 돌보며 약초를 캐고 팔아 살아간다 했습니다. 상단의 행수가 그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정훈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눈빛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파는 여인들이 을에 그러하듯 목소리를 높이거나 앞으로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손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묘하게 깊었습니다. 슬프거나 어둡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고단함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눈빛. 이정훈은 그날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등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쉬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연화는 몇 차례 약재 상단과 함께 관아를 찾았습니다. 이정훈은 그녀를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전에게 약초값을 제대로 쳐주라 일렀고 상단이 돌아갈 때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무언가가 기울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 하나가 20해 동안 고요했던 집안을 어떤 방향으로 흔들어 놓을지를 연화도 알지 못했습니다. 약초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산길을 내려오던 그녀가 이 고을의 별채 한 칸이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마지막 위험이 될 것임을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관아 마당에서 이정훈은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서 연화가 약초를 캐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채에서는 20해를 기다려온 송씨 부인이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방에서 겨울이 오기 전 연화는 별채로 들어왔습니다. 사또가 직접 명한 일이었습니다. 아전을 통해 전갈이 왔고 연화는 하루를 꼬박 앉아 있었다 합니다. 병든 동생 곁을 떠나는 것, 약초를 캐던 산길을 버리는 것, 그리고 사또의 여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천천히 헤아리면서 그녀에게는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단지 신분이나 형편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약값이 밀려 있었고 상단의 행수는 이미 더 이상 약초를 받지 않겠다 말한 터였습니다. 세상은 연화에게 선택지를 여러 개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직 꺼지지 않은 눈빛 하나뿐이었습니다. 별채는 작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뒷산의 나무들이 보였고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처음 며칠을 그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들어와도 조금만 들었고 등불이 켜져도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두려움이 그녀의 몸을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또 이정후가 별채를 처음 찾아온 것은 연화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다 합니다. 안으로 들어와서도 자리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흔들렸습니다. 이정훈은 그날 밤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연화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이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연화도 느꼈을 것입니다. 위로인지 약속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그러나 지금껏 아무도 자신에게 건네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연화는 조금씩 방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관아에서 백성들의 일을 처리하고 저녁이면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 일상은 연화가 별채에 들어온 뒤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루의 끝에 그가 향하는 곳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별채의 등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고 연화 역시 입이 가벼운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것은 말보다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등불 아래 앉아 이정훈은 문서를 살피고 연화는 손에 익은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연화의 몸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려나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또 앞에서 몸이 굳는 두려움 대신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연화는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여전히 아침마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고 하인들에게 살림을 지시했으며 제철 음식을 때 맞춰 차렸습니다. 이정우가 안채에 들르는 날이 줄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표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진 것도 밥을 남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녀 월심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송씨 부인이 15살 적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혼례를 올릴 때도 첫 겨울을 낯선 집에서 보낼 때도 해마다 아이 소식이 없어 명절이 두려워지던 시절에도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부인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월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등잔 심지를 돋우는 손이 조금 느려졌다는 것도, 술을 놓다가 바늘을 내려놓고 창 쪽을 오래 바라본다는 것도, 그 시선이 별채 방향이라는 것도 월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월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말하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별채에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느 아침 연화는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찬바람을 맞아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침이 며칠 이어지자 연화는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뱃속에 생겨난 작은 숨결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어떤 자리를 갖게 될지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정우에게 알린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사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정우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별채에 드나드는 발걸음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수 약재를 골라 탕을 다리도록 지시했고 음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밤마다 연화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관아에서 있었던 일, 먼 고을의 이야기, 어릴 적 기억 같은 것들. 연화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연화가 누린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을 것인지를 그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관아 안의 일은 담장을 넘는 법이 없다 하지만 사람의 입은 담장보다 낫습니다. 아전들 사이에서 먼저 돌았고 하인들의 귓속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채까지 당도했습니다. 송씨 부인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전하는 자의 말이 끝났을 때 부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그저 앉아있던 자리에서 시선을 창 너머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그 창 너머에 별채의 등불이 보였는지는 모릅니다. 방에 월심만 남게 되었을 때 부인은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가라앉고 나서야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회다. 그 말의 뒤로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월심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이 필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20해를 버텨온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채의 등불은 유난히 늦게 꺼졌습니다. 별채의 등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불빛이 같은 밤하늘 아래 각자의 방향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두 불빛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밤바람만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정훈은 그 밤 별채에 있었습니다. 그가 안채를 찾지 않는 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안채의 어둠 속에서 무엇을 키우고 있는지를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관아 마당의 감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담장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일찍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별채에도 겨울이 들어왔습니다. 연화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둔해졌고 밤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편함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창호지에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뱃속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아이가 발로 차는 느낌이 올 때면 눈을 감고 그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이정훈은 여전히 밤이면 별채를 찾았습니다. 탕약이 제대로 다려졌는지 확인하고 연화 곁에 한동안 앉아있다 돌아갔습니다. 말이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연화에게는 온기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도 그 방 안만큼은 바람이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온기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취약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안채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송씨 부인은 이 계절을 늘 혼자 났습니다. 이정우가 안채를 찾는 일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마저도 짧았습니다. 부인은 그 짧음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무난이 끝나면 고개를 끄덕이고 사또가 문을 나서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그 넓음이 겨울에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월심은 매일 아침 화로를 갈고 이불을 손질하고 부인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부인은 잘 먹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들어와도 두어 숟갈의 수저를 내려놓는 날이 많았습니다. 월심이 더 드시라 권하면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심이 화로에 숯을 얹고 있는데 부인이 술을 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창 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별채 쪽은 요즘 어떻더냐? 월심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때가 되면 나올 것이라 하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다시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로의 숯이 붉게 타오르다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월심은 그날 밤 부인의 얼굴을 오래 기억했다 합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것이 더 이상 눌리지 않으려 할 때 사람의 얼굴이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무너지려는 것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표정. 그 표정을 본 순간 월심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서늘했는지 월심 자신도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더 깊어졌습니다. 우물가에 얼음이 얼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하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마당을 다녔고 관아 쪽에서는 저녁이면 불빛이 일찍 꺼졌습니다. 그날 밤도 별채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무거웠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는 느낌이 전보다 잦아졌습니다. 이제 머지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들어온 것은 월심이었습니다. 연화는 조금 놀랐습니다. 안채 하녀가 별채를 찾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월심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사기 대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인 마님께서 산모에게 좋은 약탕을 다리라 하셨습니다. 몸보신이라 하시며 직접 약재를 고르셨습니다. 연화는 잠시 월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달리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20해를 기다려온 안방마님이 첩의 산모를 걱정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연화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접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낯선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약초를 오래 다뤄온 그녀였지만 몸이 무겁고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그리웠던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접을 비웠습니다. 월심은 그것을 지켜보다가 대접을 거두어 들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화는 책이인가 싶어 자리에 눕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금방 달라졌습니다. 뒤틀림이 깊어졌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연화는 문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도움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려다 막혔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연화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공포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이가.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숨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등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히 연화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그녀 자신만이 알았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채의 등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이는 동안 마당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그 발소리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내리는 눈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발자국도 흔적도 그날 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사또 이정훈은 그 시각 관아 쪽에 있었습니다. 그가 별채의 등불이 꺼진 것을 안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등불이 꺼진 이유를 안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 눈 속으로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끝내 스스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동안 산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잠든 밤이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이고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가지가 간혹 소리 없이 휘어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그 하얀 덮개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산속의 작은 암자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도윤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눈을 쓸고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 그의 아침이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고 오래된 평화였습니다. 스님은 그 고요함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에서 20년을 넘게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큰 절에 몸담기도 했지만 어느 해부턴가 이 작은 암자로 내려와 혼자 머물렀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많지 않았고 그것을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산길을 오르내리며 다친 짐승을 돌보고 때로는 길 잃은 나그네에게 밥 한 끼를 내어주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는 산길을 나섰습니다. 폭설이 내린 뒤에는 짐승들이 다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굴 입구가 막히거나 먹이를 찾지 못해 쓰러진 짐승을 발견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집신을 단단히 여미고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눈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것을 발견한 것은 산 중턱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더미가 조금 솟아있다 싶었습니다. 바위 아래쪽 큰 소나무 뒤로 가려진 자리였습니다. 짐승이 눈을 피해 웅크린 것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거치자 땅이 나왔습니다. 땅은 얕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있었고 몸은 깊이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두 팔은 배를 감싸 안은 채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세를 놓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스님은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 위로 무언가 다른 것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오래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품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스님은 손을 뻗었습니다. 여인이 감싸 안은 팔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습니다. 그 품속은 바깥의 눈보라와 달리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몸이 끝까지 그 온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사내 아이였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로 있는 힘을 다해 울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품속에서 세상에 나온 아이였습니다. 어미의 마지막 숨결이 그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스님의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이 눈 덮인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위 사이로, 아무도 없는 겨울 산속으로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차가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어미의 숨결로 살려낸 아이로구나. 그 말이 산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이 소리를 흡수하듯 그 말도 어딘가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슴 안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스님은 여인을 그 자리에 두고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암자로 돌아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여인의 몸을 단정하게 고쳐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눈이 내렸지만 스님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합장하고 경을 읊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끊기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동안, 바람이 스치는 동안 스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경을 마쳤습니다.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음을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암자로 돌아온 스님은 아이에게 미음을 끓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미음을 먹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밤새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고를 때마다 스님도 숨을 고르며 지켜보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스님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진. 어둠 속에서도 나아가는 빛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짓고 나서 스님은 오래 그 이름을 되새겼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이름이 맞는지 가늠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작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눈빛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누구를 닮았는지는 훗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산에서 자랐습니다. 봄이면 약초를 캐고 여름이면 계곡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을 쓸고 겨울이면 눈길을 다졌습니다. 스님에게서 글을 배우고 산을 오르내리며 몸을 길렀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입을 열면 그 말이 허투루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서진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눈 속의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자란 뒤의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기다렸습니다. 서진이 자라는 동안 산 아래 고을에서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늙고 죽었습니다. 집들이 낡아갔고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관아에는 여전히 사또가 있었고 안채에는 여전히 송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어떤 겨울밤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지웁니다. 눈이 발자국을 지우듯 세월은 밤의 기억을 지웁니다. 그러나 지워진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산속에서 서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스님의 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암자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등불 아래 글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엄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그냥 덮어두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서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아이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눈 속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품속에 반쪽짜리 놀이개를 쥔 채 세상을 떠난 여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밤에 세상에 나왔는지를,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그 밤을 꾸민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20살이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졌고 암자 마당의 은행나무는 잎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 잎들을 쓸면서 문득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늙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걸음이 느려졌고 지팡이 없이는 산길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밥을 많이 먹지 않았고 예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스님의 약을 다리고 저녁이면 몸이 어떤지 살폈습니다. 그것이 서진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아버지였고 스승이었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깊이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본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자랐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스님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등불을 켜고 방 안에 자리를 펴두었습니다. 서진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말없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등불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등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소리만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그 부름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게 해야 할 말이 있다. 오래 품어온 말이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조용히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이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해 전 겨울의 이야기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아침 산길을 나서던 일. 눈더미 아래에서 들려온 작은 울음소리. 젊은 여인의 싸늘한 몸. 그리고 그 품속에서 살아있던 아이. 스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겨울 아침을 다시 걸어가듯 한 걸음씩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진은 듣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몸이 어떻게 웅크려져 있었는지, 두 팔이 무엇을 감싸고 있었는지, 스님은 그것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자신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도, 경을 마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속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작은 놀이개 하나였습니다. 반쪽짜리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으로 가운데가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면에는 작은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나머지 반쪽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안을 열었습니다.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놀이개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세월을 먹어 빛이 바랬지만 새겨진 꽃 모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손바닥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름이 연화였다는 것, 몰락한 중인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 약초를 팔아 병든 동생을 돌보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 고을 사또의 여인으로 별채에 들어갔다는 것. 스님은 마을 아래까지 내려가 그 이야기를 조각조각 모아왔다 했습니다. 수소문하는데 몇 해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조심스러웠고 그 일을 아는 이들은 이미 많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끝내 알아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날 밤 안채에서 약탕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 약탕을 들고 별채로 간 것이 안채의 하녀였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연화가 관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 그 이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말을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등불이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진은 손바닥 위에 놀이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잠든 뒤 마당으로 나가 은행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처음으로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얼굴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두 팔로 자신을 감싸 안았을 그 여인을 서진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한 아이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팔을, 마지막 숨이 꺼지는 순간에도 아이를 향해 있었던 그 온기를.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 눈물을 식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별이 조금씩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몇 장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마른 뒤에 남은 것은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을 서진 자신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분노는 뜨겁고 빠릅니다. 그런데 서진의 가슴 안에 남은 것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불꽃이 아니라 돌 같은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서진은 잠든 스님 곁에 앉았습니다. 스님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늙고 약해진 몸이었지만 그 숨소리는 오래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수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탕을 만든 사람, 별채로 그것을 들고 간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있었을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그 힘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스님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말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살아온 방식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친 짐승을 돌보고 길 잃은 이에게 밥을 내어주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방식. 그 가르침이 서진의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스님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다시 한번 그 말을 가슴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으면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놀이개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서진이 짐을 챙기는 동안 스님은 아무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 밥을 지어 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서진이 일어서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몸 챙겨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암자의 작은 문을 지나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스님이 오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 아래로 쌓였습니다. 서진은 그 위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 아래에서 고을의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담장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안쪽으로 놀이개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꼭 쥔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고을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마지막으로 품에 쥐고 있던 것이 반쪽이었다면 나머지 반쪽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쪽이 있는 곳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산 아래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맑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서진의 발걸음이 무엇과 마주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을은 서진이 기억하는 것보다 컸습니다. 아니, 서진에게는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다보던 지붕들과 직접 그 아래를 걷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고 장이 열려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서진은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을 안에서 보냈습니다. 주막에 묵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팔며 이런저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사또 이야기, 관아 이야기, 안채 마님 이야기가 술자리마다 오르내렸습니다. 사또 이정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했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었고 예전만큼 자주 관아문을 열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전히 청렴하다는 말은 들렸지만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서진은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받아 삼켰습니다. 송씨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안채 마님은 위세가 여전하다 했습니다. 살림을 단단히 쥐고 있고 하인들이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밤에 등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서진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관노로 들어간 것은 그 뒤의 일이었습니다. 사또의 집은 관아와 붙어 있었습니다. 관노를 들릴 때 따로 신원을 깊이 살피지 않는다는 것을 서진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막리를 할 사람이 필요한 곳에 막리를 할 사람이 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처음 며칠간 마당 일을 했습니다. 땔감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고 헛간을 정리했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눈에 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구조를 눈에 담았습니다. 어디에 누가 머물고 어느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별채는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래 비워둔 티가 역력했습니다. 창호지가 낡아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별채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라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별채 쪽을 지날 때마다 서진의 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안채 청소를 맡게 된 것은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청소를 맡던 하녀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잠시 일을 쉬게 되었고 서진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안채 출입은 함부로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노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말이 나왔고 며칠간 성실하게 일한 서진이 지목되었습니다. 서진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안채는 조용했습니다. 송씨 부인은 오전에는 방에 머물렀고 오후가 되어야 안채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서진은 부인이 없는 시간에 맞추어 청소를 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를 줄이고 물걸레를 짜는 소리도 작게 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놀렸습니다. 안채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제기들, 오래된 문서, 상자들, 장 안에 빼곡하게 들어찬 것들. 서진은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의 화장대를 닦던 서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화장대 한쪽 끝 작은 경대 옆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물건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반쪽짜리였습니다. 서진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집어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새겨진 무늬가 보였습니다. 반쪽으로 잘린 단면이 보였습니다. 품속에서 자신의 것을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조각은 하나였습니다. 오래전 하나였다가 나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화장대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른 물건들 사이에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다시 걸레를 들고 화장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는 순간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서진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안쪽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서진은 그날 그 자리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채 주변이었습니다. 깊은 밤 하인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서진은 소리 없이 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담 안쪽에서 했습니다. 관노로 들어온 이상 집 안에 머무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들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약초 향이었습니다.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 속에서 연화가 늘 다루었다는 약초를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채 마당 귀퉁이에 두었습니다. 창문 아래에도 두었습니다. 들꽃도 꺾어 두었습니다. 붉은 천 조각도 놓았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집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에게 마당을 살피라 했습니다. 누가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습니다. 부인은 그 대답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늘었습니다. 월심이 등불을 도두어도 부인은 눕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 쪽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몸이 굳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채의 동태는 관노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의 말은 돌고 돌았습니다. 부인이 요즘 이상하다는 말, 밤마다 월심을 붙잡고 무언가 이야기한다는 말, 마당의 것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는 말. 서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터진 것은 보름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안채 담장 안쪽 나무 그늘에 있었습니다. 낮에 미처 치우지 못한 청소 도구를 가지러 왔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월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 순간 말이 들렸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오래 눌러둔 것이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월심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 겨울밤의 이야기였습니다. 약탕의 이야기였습니다. 별채로 향하던 월심의 발걸음 이야기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씩 맞아들어갔습니다.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소리도 없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게. 방 안에서 월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일이라는 말, 이제는 괜찮다는 말, 아무도 모른다는 말.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등불 아래를 지나면서도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헛간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결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품속에 놀이개 반쪽이 있었습니다. 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음이었습니다. 자백과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고하려면 더 단단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송씨 부인이 공포 속에 있다는 것은 그녀가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서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지않아 자신을 향해 올 것이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안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안채 청소를 마쳤습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과 짧게 말을 나누었고 밥을 먹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공포 속에 있다는 것은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오래 눌러둔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털어놓거나 막거나. 그 부인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서진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20해를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털어놓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낌새가 온 것은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헛간에서 나오는데 눈에 익지 않은 사내 둘이 마당 쪽에 서 있었습니다. 관아 소속도 아니었고 집 안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진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산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이 몸을 낮추기 전의 눈빛과 사람이 무언가를 꾸미기 전의 눈빛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짧고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사또가 사냥을 나간다는 말이 관아 안에 돌았습니다. 계절이 맞았고 해마다 가을이면 한 번씩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관노 몇이 따라가게 되었고 서진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냥터는 관아에서 한 시즌쯤 걸어야 하는 산속이었습니다. 일행은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사또는 말을 탔고 관노들은 걸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사냥개들이 앞서 뛰었습니다. 서진은 일행의 뒤쪽에 섞여 걸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일행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사또는 몰입꾼들과 함께 오른쪽 능선으로 향했고 나머지는 아래쪽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대기 쪽에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서진은 나무 뒤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관노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거나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틀 전 마당에서 보았던 눈빛의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사내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서 천천히 나무 뒤로 몸을 옮겼습니다. 사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자연스러웠지만 방향이 서진 쪽이었습니다. 깊은 숲 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내가 거리를 좁혔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도 느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해를 산에서 살았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파른 비탈을 오르고 겨울 산길을 혼자 다녔습니다. 스님에게 글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길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나무에 등이 닿은 채 서진의 손에 제압되었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서진은 그 사내를 놓지 않고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사내는 처음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사내를 더 압박했습니다. 버둥거리던 사내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짧고 끊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 남은 다른 사내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내를 나무에 묶었습니다. 단단하게, 그러나 숨이 막히지 않을 만큼. 그리고 다른 사내를 찾아갔습니다. 그쪽도 길지 않았습니다. 두 사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채 마님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사냥에서 돌아와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그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내의 자백을 증인으로 세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헤아렸습니다. 노리개 반쪽, 사내들의 자백, 부인이 월심에게 털어놓은 말.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안채 마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빌미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채 창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냥터에서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소리였습니다. 월심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 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약탕에 무엇을 넣었는지, 월심이 별채로 가기 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날 밤 하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서진은 듣는 동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은 월심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이름 모를 심부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이 입을 열었을 때 월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별채로 간 것, 대접에 담긴 것, 눈 속으로 나간 발걸음들, 그리고 새벽 산에서 발견된 여인. 월심은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월심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꾸민 일이 아니었다는 것도, 그러나 그것이 죄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월심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산으로. 그날 밤 늦었습니다. 서진은 송씨 부인을 산으로 유인했습니다. 월심을 통해 전가를 넣었습니다. 사냥터에서 잡힌 두 사내 이야기, 그리고 그 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산으로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부인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하인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그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쳤습니다. 부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큰 소나무 옆이었습니다. 부인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데려온 하인이 앞으로 나섰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인지를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에게 들은 그 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묻혔던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진이 이 자리를 고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인도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약탕의 이야기, 별채의 등불, 눈 속으로 사라진 발걸음들. 그리고 새벽 산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싸늘하게 식어있던 여인. 부인은 들으면서 뒷걸음쳤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서진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월심이 한 말들. 두 사내가 자백한 것들. 두 조각의 놀이개. 부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짐승 덫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비명이 나왔습니다. 데려온 하인이 달려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인이 쓰러진 것을 바라보면서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덫은 발목을 잡았지만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인이 덫을 풀었습니다. 부인은 땅에 앉은 채 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진은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판단은 관아가 할 일입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모은 것들은 충분했습니다. 두 사내의 자백, 월심의 진술, 밤마다 흘러나왔던 부인의 말들을 들은 증인들, 그리고 두 조각의 놀이개. 놀이개는 재판에서 두 쪽이 맞붙었습니다. 판관이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두 조각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송씨 부인은 귀양을 갔습니다. 월심은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정우가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재판이 끝난 뒤였습니다. 아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해 전 그 겨울밤에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연화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사또는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씩 끊어지며 나왔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했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에게 닿기 전에 먼저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약초 소쿠리를 이고 산길을 내려오던 여인.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었다던 여인. 마지막 숨이 꺼지는 순간에도 두 팔로 자신을 놓지 않았던 여인.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또의 아들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연화의 아들 서진입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서진은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제 두 조각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세월을 먹어 빛이 바랬지만 새겨진 꽃 모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두 조각이 맞붙은 자리에 가는 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나뉜 것은 다시 붙어도 그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이개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부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조각이 다시 나뉘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그 두 조각을 이정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작별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예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스님은 암자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산길을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서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사한지 다친 데는 없는지 말로 묻지 않고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스님이 말해준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그 겨울 아침 스님이 무릎을 꿇었던 자리였습니다. 소나무 아래였습니다.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아무 표식도 없었습니다. 스님이 손수 만들어둔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돌도 이끼를 먹었습니다. 서진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낙엽이 한 장 내려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꽃씨를 꺼냈습니다. 산에서 직접 모은 것이었습니다.
봄이면 작은 꽃을 피우는 것들이었습니다. 서진은 무덤 앞 흙을 조심스럽게 파고 꽃씨를 묻었습니다. 흙을 덮고 손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받아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산새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모든 것을 느끼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스님 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암자 마당을 쓸고 약초를 캐고 저녁이면 등불 아래 앉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였습니다. 가끔 그 소나무 아래를 찾아갔습니다. 봄이 오면 꽃씨가 올라오는지 살폈습니다. 여름이면 풀을 뽑았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을 거두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을 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자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 작은 돌 곁으로 꽃이 올라왔습니다. 작고 흰 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그 흔들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암자에서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캐야 할 약초가 있었습니다. 다려야 할 탕이 있었습니다. 쓸어야 할 마당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산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진은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감싸 안았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발로 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의 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봄이 산에 머물렀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도 자식을 품어 살려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가슴에 품고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간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도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비가 있었고 차디찬 어둠 속에서도 마지막 체온을 나누어준 어미가 있었습니다. 핏줄이 부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부모를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품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따뜻한가를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으셨다면 잠들기 전 또 다른 옛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